예, 참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또 저희 토론회에 참여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의 이연성 문제와 그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법률가 토론회 자리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강령교육감 사건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새삼스럽게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각교육감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항소심에서 사실 강교육감이 사전에 합의하지도 않았고 또는 이제 박민규 후보 사퇴와 관련해 가지고 일체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원을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박민규 후보의 사퇴에 대한 기대이익을 충족했다. 또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어떻다. 또는 돈의 규모가 어떻다. 등등 이런 것을 이유로 어떻게 보면 박명기 후보의 사퇴에 대한 기대이익이 또 충족시키지 않았냐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어떤 위험성만을 문제 삼아서 사실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우리 최재천 의원님실에서는 바로 이러한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건 유연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의 자리는 통합민주당의 최재천 의원님실과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이연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그렇다면 향후에 이 법을 어떻게 하면 보다 합헌적으로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에 대한 어떤 개정안을 만드는 자료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내고 이 부분에 관한 오늘 자리에서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서 개정안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발제를 하시고 기타 전문가들이 토론의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향후에 오늘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해서 법률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저희는 청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 주최하게 된 최천 의원실의 의원님께서 조금 이따 축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상희 의원 발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재천 의원님의 축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회로 모셨어야 됐는데 제가 4년 쉬었다 와보니까 이 국회 강당 이런 것들을 좀 예약하는 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쪽 좀 외진 곳으로 모신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 주셨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이 학술 토론회 공청회를 갖는 목적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런 선거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지금 법안 자체는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제안서가 이번 공청회 자료집에 있습니다만 이걸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오늘 중으로라도 서명 인원이 충족이 돼서 곧바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들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곧 출간된다고 그렇게 들은 그 책에도 광노현 버리기라는 책에도 제가 간단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선거 결과에 그리고 주권자 의사행성에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법원이 주권자 의사를 스스로 번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법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깅리치가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후보를 사퇴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나온 발언들이나 기사를 보면 미트 롬니 측과 선거자금, 지금까지 들어간 선거자금과 선거비스를 어떻게 청산할지에 대해서 협상 중에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현 국무장관 사이에서도 선거비스를 어떻게 당신이 담보해주고 도와줄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가 합의가 되니까 비로소 후보를 양보하고 나중에 국무장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치 협상의 길을 봉쇄해버리고 정치적 상상력과 자유를 지극히 한정시키고 검찰과 법원이라는 형사사법부 잣대로 모든 문제들을 재단하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경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결과 책임을 지어야 되고 모든 과정을 사상시킨 채 단지 선거라는 이름만으로, 정치라는 이름만으로 마음껏 규제하고 마음껏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합리화되는 이런 법의 남용, 만행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법을 바꿔나가고 과감하게 우리는 위헌을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가 만들어주신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서를 바탕으로 여러 교수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면 이 자료는 그대로 저희들이 정리가 돼서 선거법 개정 과정 그리고 국회에서 토론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 먼 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논문과 토론문, 발제문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혜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또 통합민주당과 최혜천 의원님께서 또 입법 발의하실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론에 들어가는데, 저희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 공직선거법 232조 1항에 대한 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나와 있는 저희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하나의 제안서를 먼저 제가 내용을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제가 잠깐 읽고 그 다음에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제안서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기 전 앞으로 후보자가 되는 것을 중단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다면은 중지 또는 사퇴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어 이미 종료된 이후에라도 후보자가 되려고 했거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230조 제1항 제1호 이해미 매수 유도죄라고 이름합니다. 이런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것을 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바르게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일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 지위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중지 또는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사전에 없었고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어 이미 종료된 이후라면 설령 230조 제1항의 제1호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을 해야 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가벌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벌성이 없는 행위 유형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넓힌다는 목적 달성에 기하지 못하면서도 가벌성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는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현행 공직선거법 232조와 같은 입법령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행위 시점을 선거 종료 전으로 특정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울러 공소시효가 무한히 늘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함으로써 그 유연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30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어떤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것을 막거나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이 인정돼야 하고 후보자가 되는 것을 중단하거나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이전에 그 시점에 중지 또는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선거가 종료되기 전 선거에 공정을 해야 할 위험이 있는 시점에서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호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자나 후보자였던 자에게 선거 종료 전에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에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의 자를 이제 처벌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저희는 개정안을 이제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그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서 발제를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실 분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그 개정안에 대한 그 발제를 맡아주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토론을 맡으실 우리 이재하 변호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김종철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태욱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그 마지막에 방송통신대학교의 그 최정학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됐습니다만은 발제자 선생님께서는 한 20분 내외에서 좀 발제해 주시고요. 그 토론을 맡으신 선생님께서는 10분 이내로 토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한상입니다. 저는 그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가 왜 개정돼야 되는지 그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의 규정은 그 자체로서 위헌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의 상태로서 존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개정돼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그 뭐 자유민주 기본 질서라고 했을 때 그 핵심에는 그러니까 대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선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간단히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이고요. 이 다수결의 원칙은 그때그때의 다수자로 하여금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때그때의 다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슈별로 사안별로 또는 어떤 시기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정책 대안을 향해서 그 서로 다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처음에는 소수자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그래서 그 어떤 세력을 만들어내고 이 세력이 다른 세력과 협상하고 타협함으로써 다수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선거라는 것은 이러한 그때그때의 다수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다수가 전 선거 과정을 통해서 또는 전 정치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지배하고 소수자는 다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다수자의 독재주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시행되고 있는 또는 검찰이나
또는 뭐 그 법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제2호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실현을 가로막는 그런 그 장치 또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번 그 선거에서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후보 그 선거 과정에서 처음에는 후보로 그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끼리 정책연합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연합 내지는 투표연합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후보 단일화라는 작업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지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서 계속해서 출마를 하고요. 또 그 처음에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서로 정치 연합을 하면서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인 거래죠. 주고받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퇴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그런 득표력을 가진 후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선거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거두어냈을 때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 선거 제도가 지향하는 하나의 방향성인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느 사람은 다른 후보에 대해서 당신은 저런 경우에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좀 후보를 사퇴해라. 나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이쪽 그 사퇴하는 쪽에서는 그래 내가 나 대신 당신이 좀 시행해달라. 그것을 실천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 안철수 교수와 또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 뭐 여러 두 개 같이 결합을 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정책연합의 방법이거든요. 당선될 만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사람의 정책 이런 것들은 그 후보 사퇴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직위를 맡김으로써 그 사람이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강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이 그 공직선거법 232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후보를 사퇴한 자에 대해서 공사의 직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또는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애시당초부터 후보 사퇴를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또는 선거 과정에서 정책연합이나 투표연합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그 정치 체제는 보면은요, 겉으로는 양당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난번 총선에만 해도 20개의 정당이 후보자를 내었습니다. 다당 체제죠. 아주 큰 거대한 정당이 몇 개 있는 반면에 군소 정당이 여러 개가 난립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한 거대 정당의 기존의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군소 정당이 자기들끼리 정책연합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렇게 해야지 정치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군소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냥 출마를 해가지고 득표율 1% 2%에서 그 존재감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정책연합을 한다든지 선거연합을 함으로써 뭔가 5%, 10%, 20% 그렇게 득표를 하고 비록 당선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자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유권자들에게 과시하는 그런 모양을 보임으로써 뭔가 정치 과정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틀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
현재의 상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틀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그 선거법 규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그 사후 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2호의 규정,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뭐 그냥 사후 매수죄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쭉 적었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선거범죄라고 하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자체를 부정을 저지른 경우, 투표를 대리 투표를 했다든지 또는 유령 투표를 한다든지 또는 투표를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투표를 돈으로 사는 경우, 그게 이제 선거 매수죄입니다. 그게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이 이제 투표 관리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투표 방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후 매수죄라고 이야기되는 거, 후보자가 사퇴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 요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 매수죄,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후보자가 사퇴하고 난 뒤에, 사퇴하기 전에 무슨 약속을 해서 너 사퇴하면 돈 얼마 줄게 또는 뭘 줄게 하고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퇴를 유도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거는 일단 제껴두고요. 사실 그 경우도 입법예를 보면은 그것을 처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후보와 후보자 간의 어떤 거래가 있는 경우는 그것은 그들의 문제지 선거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선거를 타락시키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입법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후보 사퇴를 유도해내는 어떤 이익으로서 유도해내는 것은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제껴두고요. 아무런 사전의 약속도 없이 후보가 사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퇴로 인해서 뭔가 더 덕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거, 이게 이제 2호의 규정입니다. 약속이 없는데 사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고마워서 얼마 줬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처벌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후보를 이미 사퇴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그런 의도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고 처벌한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후보가 사퇴되고 아무런 약속도 없이 후보가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금품이 넘어갔다든지 또는 어떤 직위가 넘어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처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매수의 대상이 되는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보도 사퇴해버렸죠. 선거도 끝났죠.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를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허상을 처벌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 이제 법원의 판결, 광명 교육감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선거의 불가 매수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거는 어떤 경우에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자금 내지는 선거 자금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서 기본권의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돈을 쓰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헌법적인 그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판결에서 이야기하는 선거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요, 선거라는 것은 너무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이만한 동그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아주 재밌는 게 17페이지에 적어뒀습니다만은, 일본 메이지 시대에,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식
그 제국주의 내지는 군국주의가 형성되어 가던 그런 과정에서 이 선거법에 도입된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선거라는 것은 천황이 하는 신성한 행위다. 이 신성한 행위에 어떻게 돈이 오고 가느냐, 주고 가느냐, 그것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거법에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요. 선거의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에 관해서 금품을 지급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선거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러면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선거와 관련해서 요만한 돈이라도 주고받으면 그걸 처벌하겠다는 규정입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선거가 국민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민주주의의 어떤 틀이 아니라 국왕이 자기의 가신들을 충원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 신성한 방식에 그 절차에 어떻게 세속적인 신성하지 못한 타락된 그런 돈이 오고 갈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은 무조건 처벌한다는 이 개념입니다. 실제 그 불가매수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그 뇌물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그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매수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중요한 국가작용이긴 합니다만은 그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유권자들입니다. 국민입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식이고 시민사회가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사회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가진 자가 경제력이 정치력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런 양상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그런 이름으로 금품에 의한 그런 선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정치적 의사의 표현 방법으로서 어떤 금전 거래가 일어나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불가매수성이라는 개념으로 차단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거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도 국가주의적인, 국가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규정은 목적 자체도 그렇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 규정이 들어서게 되는 것은요, 그 메이지 선거법에서 나왔던 그것을 다이쇼 정권에서, 다이쇼 8년이죠. 1919년입니다. 그때 이제 너무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 규제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그 선거 과정에서 나는 행위 하나하나를 찍어가지고 그 선거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각종의 선거 규제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 뭡니까? 지금 현재의 규정과 같은 비슷한 그런 사후 매수죄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그러니까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925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통 선거제를 받아들이면서 선거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서 그 선거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보통 선거제를 도입한 때 선거운동은 철저하게 억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일본의 그 군국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하는 방식, 더 나아가서 관료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보통 선거 제도의 도입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정치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신진 세력들이 들어오는 보통 선거의 틀을 통해서 신진 세력들이 정치 과정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주 다양한 정치적인 규제들을 만들어 둡니다. 선거운동 호별 방문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어떤 방식의 선거운동이든 그것이 조금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못하게 막아두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둡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선거제라는 명분 속에서 그 명분을 거스르지 못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신진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한 제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한편으로는 이 제도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그러한 제도 또는 그 벌칙 조항으로 들어온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규율 방식도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게 한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금전을 이유로 해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을, 이 조항은 어떻게 됐냐면요, 후보자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을 처벌합니다. 규율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후보자 사퇴하는 것이 선거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설령 입법자가 그런 경우에는 사퇴한 후보자를 처벌하거나 또는 사퇴를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이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오고 가는 금전 거래를 처벌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벌해야 될 법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일본 선거법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본 선거법에서는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했거나, 첫째. 두 번째가 후보자였던 사람이 사퇴하는 경우. 세 번째, 당선된 사람이 당선을 포기하는 경우. 요 경우에 이제 사후적으로 돈을 지급하면 처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당선인의 경우는 뺐습니다.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 제2호에서는 당선인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했거나 후보자였던 사람이 사퇴한 경우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당선인이 당선을 포기한 경우, 그 경우에는 차점자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거 과정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그 후보자가 당선인을 꼬드겨 가지고 사퇴하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선거 과정이 왜곡이 돼 버리죠. 유권자가 뽑은 것은 당선인인데 차점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선인이 사퇴를 하면은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체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선인의 경우는 2호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 이러한 것은 뭐냐면 선거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그때 처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당선인이 사퇴하도록 만들면은 차점자가 당선하게 되니까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처벌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당선인이 사퇴하더라도 재선거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뺐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하자면은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을 때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금품의 수수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처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돼버리죠.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2호가 들어왔는지, 2호를 처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우리 선거법에 규정한 셈이 돼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선거에 관한 규제는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2호의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선거가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처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이런 잘못된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작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넘어가고요. 공소시효 문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법 체계상으로도요, 우리나라 어떤 형사벌 규정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행위를 이유로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가장 비슷한 예가요, 그 뇌물죄, 공무원이 뇌물 받는 경우인데요. 그 뇌물죄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그 권한의 집행을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공무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재직 중에 했던 일을 이유로 해서 이익을 본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부정한 처사를 하고 난 뒤에 퇴직하고 그 이후에 돈을 받으면 처벌합니다만은,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의 집행을 하고 난 뒤에 퇴직하고 나서 돈을 받으면 처벌받지 않죠. 물론 퇴직 전에 돈을 받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직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퇴직하고 난 뒤에 돈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이 더럽혀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은 퇴직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입니다. 정당한 사퇴거든요. 정당하게 사퇴하고 난 뒤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정말서 공무원이 퇴직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더럽혀질 선거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을 처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2호 공직선거법은 뇌물죄와는 다르게, 처벌하지 않는 형법과는 다르게 이 경우는 선거가 끝났음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실제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법제상으로 모든 사안이 종료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이유로 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경우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부당한 그 잘못된 그 규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법 외적인 문제점으로 저걸 법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공학의 수준에서 또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 어떻게 이루어지든 검찰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는 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제2호의 규정이 그거죠. 지금 그냥 현재 나와 있듯이 안철수 교수와 다른 야당의 후보자가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만들 때, 공동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관직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퇴한 후보자에게 관직을 주는 거죠. 이거는 그 자체 공직선거법 232조 1항 제2호의 규율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4.11 총선 때도 마찬가지죠. 당내 경선을 치르는 것은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후보자가 나오고 다른 당의 후보자와 단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렀죠. 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끝까지 그 단일화된 후보자와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자 사이에 앞으로 평생 어떤 거래가 일어나도 검찰은 칼을 쥐고 있다가 그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이 두 사람을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2호의 규정입니다. 검찰이 칼을 들고 언제 어디서든지 정치공학적인 그런 어떠한 그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과연 이런 규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지, 실제 이 규정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법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치공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검찰의 손에 맡겨두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정책연합의 가능성,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애시당초 차단해버리고, 정치 신인들이 어떤 정책적인 그런 그 타협을 통해서 자기가 그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하고요, 군소정당들이 자기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견해들을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도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 선거 체제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이후 규정은 기본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그 후보자가 사퇴하고 무언가 금전을 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이지, 1호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전 약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처벌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민주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요 안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사퇴하고 선거 전에 어떤 금전 거래가 일어났을 때는 처벌할 여지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이유가 있죠.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마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내 돈을 주면은 내가 당신을 지지해 줄게. 지지 선언을 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처벌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전의 어떠한 금전 수수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걸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과정을 왜곡하는 그런 아주 나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개정안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사실 후보 단일화는 요즘의 추세입니다. 유행이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공영제라고 하면서 사실 잘못된 공영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일정한 득표 이상을 한 후보에 대해서만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선거가 끝나기 전에 후보 단일화하는, 그래서 후보를 sa퇴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당한 선거 비용까지도 보전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화해서 계속 출마하는, 계속 선거에 임하는 이 후보 측에서 그 비용을 보존해주고, 이 보존된 비용을 다시 자기 선거 비용으로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선관위로부터 보존을 받는 그런 방식을 취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개정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규정의 문제점을 아마 이제 또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현행법은 사실은 123년 전에 이제 일본이 만들었던 전근대죠. 그 시절의 또 유물이 더더구나 또 법제도 선거의 제도가 다른 우리 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제 가져옴으로써 생겨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정치에서 필요되는 여러 가지 선거연합이라든가 정책연합 이런 것을 결과에 맞게 됨으로써 오히려 실질적 국민주권주의를 저해하는, 그리고 선거 과정을 애곡하는 그런 조항으로 이제 기능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법 조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됩니다만은 현행 상태에서도 최소한 이연성을 제거할 정도 수준에서는 개정되지 않느냐라는 점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 헌법, 공법 또는 이제 법철학 행정법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또 필요합니다. 그 전에 지난 강노인 교육감 사건에서 직접 이 재판에 이제 참여를 하셨던 이주아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하게 된, 아마 제 알기로도 공직선거법상 이 법을 적용한 거의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노인 교육감 재판 판결을 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주아 변호사님께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아 변호사입니다.
재형법정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형벌법규는 일반 국민들, 법의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 이른바 사후매수죄는 1호에 있는 사전매수죄와는 달리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선거 종료일 전에 후보자를 사퇴한 자와 사퇴를 요구한 자 사이에 대가 지급에 대한 약속이나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학자, 판사, 검사, 변호사 각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 재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론의 시비는 입법 과정에서 형벌법규 처벌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광노인 교육감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판사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퇴한 데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 이렇게 법문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목적으로라는 말을 임의적으로 제거한 채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범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가 없어도 사후에 돈을 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러한 해석은 1호의 사전매수죄와 2호의 사후매수죄가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일반론과 그다음에 법문에 1호, 2호 모두 목적으로라는 문헌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그 법원의 해석은 해석론을 넘은 법창조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1심, 2심에서 판결한 판사는 집에 가서도 자신이 판결문에 기재한 내용이 맞는지 아마 의문을 가질 겁니다. 두 번째로 사후매수죄라는 것은 선거일 전에 금전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후에 일방이 후보를 사퇴하고 타방이 선거일 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박명기 교수가 자의로 선거일 전에 후보자를 사퇴하고 선거일 후에 광노인 교육감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한 것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 해석은 판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법의 목적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 보면 그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만 금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박 교수가 선거일 전에 후보자를 사퇴했고 임의로 사퇴했고 유권자들이 선거를 한 이후에 박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1항 제2호 그러니까 사후매수죄 입법 취지를 후보자를 사퇴한 자가 나중에 대가 수수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했습니다. 이 법원의 해석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반합니다. 그리고 형법상의 그 위험은 그러니까 추상적 위험, 구체적 위험만을 처벌하는 것이지 예방적 위험, 장래의 어떤 선거에 미칠 위험, 영향 이런 부분은 행정법규에서는 그런
담을 수 있지만은 형사법, 처벌법규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입법 목적도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통상적 형법 해석의 원리를 넘어선 법창조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보수 언론이 주도해서 조장한 여론에 편성한 판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을 비유하자면 이미 이혼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전 아내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전 아내에게 2억 원을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2억 원은 이혼의 대가가 아니듯이 곽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준 돈 역시 정려이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심과 항소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2호의 후보자를 사퇴한 데에 대한 대가의 목적으로의 해석 부분을 잘못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결국 법률이 불명확한 데서 초래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대가를 목적으로 사이에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선거 종료일 전에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만 처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만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형법상 대원칙인 재형법정주의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국어를 제대로만 하면은 현행법 2호를 해석을 할 때도 당연히 대가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목적법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당연합니다만은 이제 법원이 그 해석을 또 왜곡한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다 확실하게 이제 법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개정안 의견에 대해서 이제 헌법적인 또 측면에서 연세대학교의 김종철 교수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김종철입니다. 개정안과 한상희 교수님의 발제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어떤 성격이 개정의 필요성, 그 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연성을 제거하는 데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그 목적범 규정을 강화하고 다음에 그 선거 종료 전에 그런 대가 제공 행위가 있게 된 것을 명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유연성이 제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적 하에서 그런 제한된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어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정치연합이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추호의 어떤 일탈 행위도 용납할 수 없겠다는 그런 취지로 규정된 것이므로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유연성이 본질적으로 해소되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상 선거 공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본 정신에 비추어서 선거 비용과 관련된 금품의 수수는
그 사적 목적의 어떤 금품수수와는 그 본질을 달리 한다라는 그런 취지. 다음에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적 어떤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제는 헌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들을 종합하면 정치연합을 위한 공직배분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정치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행위의 헌법적 합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전제를 전부 다 가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토론 대상조항 공직선거법 230제1항 제2호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남는 부분은 그런 금품 수수나 직의 제공 자체가 포섭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런 선거비용 보전이나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정치연합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사적 목적의 어떤 불법적 직의 제공이나 금품의 어떤 제공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남겨둘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일 그렇다면 일부 개정안은 사익 추구 이익이나 직의 제공에 대한 규제로 축소하고 그 시점도 선거 일전으로 한정을 하고 다음에 그 목적범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51페이지에 제가 그런 취지를 담은 추가 개정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으로 저희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제232조, 제1항, 제1호와 2호 부분에 선거 비용 등 선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보전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선거이에 공직에 진출한 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공사이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제가 제기한 근본적인 공직선거법 사항의 독소조항적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좀 더 완결된 개정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주철 교수님께서는 현재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이제 개정안에 대한 데는 전적으로는 이제 찬성을 하지만은 그리고 또 한계도 또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 이제 이 법조항에 이제 그 개선안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끝부분에 전체적인 질의응답 때 한번 또 논의를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과연 이제 현재 제안된 내용 정도에서 추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더 근본적인 이런 그 개정 문제를 들고 나올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 이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하대학교의 정태욱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또 그 토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 나눠드렸죠. 예, 그 자료집에 토론문이 없고 토론문 여기 있습니다. 혹시 뒤에 좀. 예, 제가 늦게 참석하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한상희 교수님 참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또 많은 저희들의 새로운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깊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발제의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정의 방향에 있어서는 아까 김종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의 개정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일단 시작은 이 조항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근본적인 어떤 개정 방안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천적으로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또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김종철 교수님의 대안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곽교육감 사건에 사실 비롯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곽교육감 사건만 위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곽교육감 사건은 사실은 현재의 조항만 가지고도 이걸 유죄라고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선거랑 관련이 있는 사람일 뿐이지 사실은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매수는 더더욱이나 아니고 그냥 사후에 경제적인 궁핍을 같은 진영에서 같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교육계 동지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해준 것 뿐인데 그것을 어떤 선거의 매수다 이런 식으로 후보의 매수다라고 하는 것은 현 조항에서 사실은 성립할 수가 없는 해석론이고요. 이재하 변호사님 잘 얘기하셨듯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곽교육감님 사건만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냥 둬도 되고요. 하지만은 이제 법원이 유죄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해소를 그러면은 최소한 해보자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 개정안이 나온 것처럼 선거 종료 때까지 뭐 이렇게 금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의 공정성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이러한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 곽교육감 사건처럼 사실은 사후에 그냥 인정의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장래적인 어떠한 협력 관계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하고 매수하고는 이게 다른 건데 그걸 갖다가 현 조문이 불명확하게 해가지고 판사들이 자꾸만 선입관을 갖게 된다 할 경우에는 현 조문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좀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래서 뭐 사전에 어떠한 합의나 어떤 부당한 어떠한 언질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사후에 연결해 가지고 금품이 제공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곽교육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처벌이 배제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이제 내용적인 그러니까 이후에 시간적인 제한이 아니라 내용적인 그러니까 사전에 합의를 전제로 한 사후에 금품 지급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개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우리는 관계가 이제 없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이것이 선거 비용, 상대방의 선거 비용을 보존해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선의로 경제적인 궁핍을 이제 모면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지급한 거라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선거 비용을 사후에 정산한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어떠한 그냥 정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이제 교육감직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고 또 이제 교육계의 동지니까 장래의 어떠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선거비용 보존에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할 경우에 바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거비용 보존을 해준 거라면 과연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냐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상희 교수님, 그 다음에 김육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곽교육감 이번 사건인 경우에는 선거비 보존으로 이렇게 준 것이 아니지만은 설사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의 같은 이제 동지였고, 다 똑같이 말하자면 MB, 그 다음에 공정택 그 라인을 교체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협조했던 것이고, 또 그러한 국민적인 의사, 서울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표성의 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설사 사후에 한쪽이 사퇴한 다른 쪽에 대해서 선거비 최소한의 선거비 이용 보존을 해준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과연 그것이 이렇게 민주주의에 크게 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상현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이 232조 제1항 제2호만이 아니고 232조 제1항 1호, 2호 모두가 다 그 세계 입법례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에만 있는 규정이고, 이제 이러한 규정이 들어간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 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낙후된, 그래서 이게 선거를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또는 유력자들이 실력자들이 상층부에서 이렇게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선거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를 모두 다 또 선거 비용 보존 이런 걸 모두 다 이제 부정시하는 이러한 이제 어떠한 낙후된 그러한 정치 문화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우리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주주의적 역동성, 아까 생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유권자들이 이제 표를 준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에게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고 그 선택은 특히 이제 심판 과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박명규 후보나 곽교육감이나 누가 되든지 간에 공정택, 이명박 라인에 이걸 교체하게 되면은 다 오케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이제 표들이 모아지는 과정 그것이 저는 이제 민주주의적인 대표성의 원리의 과정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후보자들 사이의 연합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적인 어떠한 선거 과정에서 하는 본질적인 과정이다. 민주주의적인 선거의 그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후보자들 간의 어떠한 정책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 개방성, 민주적 역동성,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에 관계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협력 과정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정책을 연대하고, 그 다음에 또 사후의 어떠한 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이제 한쪽이 양보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그동안에 이제 선거 비용 썼던 것은 당선된 후보자가 또 보존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당 예컨대 내부의 경선, 예비 경선인 경우에는 정당 내부의 정당의 비용으로 사실은 이제 예비 후보가 선발이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들끼리 이제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한상희 교수님 이미 선거 공영제 얘기하면서 이 공적으로 이 부분이 감당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 이 국고 보조를 받고 그것으로 이제 양보한 사람의 선거 비용을 갖다 보존해 주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구조일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저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다원적 민주주의 말씀하신 김종철 교수님, 한상현 교수님 모두 우리의 지금 현재 양당제라고 하지만 사실 다당제 구조에서 선거연합 그 다음에 후보의 어떤 연대 단일화 이것이 지금 거의 정치의 일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옛날 DJP 연합도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도 나중에 물론 정몽종 씨가 뭐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두 분의 그러한 어떠한 연대도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금 이번에 4.11 총선에서도 역시 선거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대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선거연대 연합 이런 과정에서 그 비용, 합당한 선거 비용의 분담은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걸 갖다 범죄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철 교수님이 잘 제안을 마련해 두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후보자들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예컨대 선거 비용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어떤 그걸 자기가 자격도 없으면서 나와가지고 뭐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어떠한 대표성에 걸맞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 비용 이상을 막 이제 뇌물식으로 뿌려가지고 그야말로 매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다시 말해서 선거비용 보전 이상의 어떠한 금전거래만 제한을 하고 선거비용 보전의 차원에서의 어떠한 금품 제공이랄까 이런 것은 당연한 후보 단위라 정책연대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사후적인 정당한 과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선관위에다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선관위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사안을 해서 선관위에 감사를 받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책연대 그 다음에 선거연합 이것은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역동적인 과정으로 당연히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후보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후보자끼리의 연합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표를 주는데 특정의 이제 후보자에게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끼리 연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과정 내지는 기존의 권력에 대한 재승인의 과정 그걸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대표성 역동적인 대표성 형성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때 그러한 어떤 연대 과정은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이제 선거비용 보조원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전체 과정을 유권자가 심판할 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은 유권자의 심판의 과정으로 아까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선관위의 감사의 과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이 후보자들 간에 예컨대 후보 단일화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 단일화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그걸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지만은 다 공개를 해서 어떤 정책 연대를 하고 어떤 후보자들이 서로 간의 직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거 비용도 어떻게 우리가 분배한다 이걸 다 공표를 다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그것을 보고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그러한 자료로 평가하는 유권자들에게 그 자체를 심판의 과정으로 맡기는 이러한 식으로 완전히 근본적으로 선거의 과정을 바꾸는 것이 일단 우리 목표가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안적인 차원에서 곽교육권 같이 아주 억울한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차원의 대안을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제안이라든가 또 우리 김준일 교수님의 의견 등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결국 선거연합, 현대사에서 필수 요청되는 정치연합, 선거연합, 정책연합 등에 대해서 사실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든가 판단에 맡길, 선택에 맡길 문제이고 입법이 과도한 개입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처벌조항 문제가 돼서 또 우리 형법학 하시는 최정학 교수님께서 또 이 토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최정학입니다. 뭐 이제 이 전문의 뭐 배경이라든가 또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미 다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뭐 반복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는 이제 그 개정안에 대해서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문제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그 대가 지급을 포함하는 그 230조 1항 1호의 행위가 어느 시점에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거 종료 이후에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선거의 공정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할 수가 없다든지 또 공소시효가 이제 지난 것으로 봐서 처벌할 수 없도록 하자든지 이런 이제 얘기인데 그게 개정안에 한 가지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뭐랄까 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 행위 대가 지급을 포함한 그 행위의 시점이 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이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뭐 사전 매수, 사후 매수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사전과 사후의 기준은 후보를 사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후보 사퇴 이전에는 사전 매수라고 이제 1호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고 사후라고 부를 때는 사퇴 이후에 그래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어떤 그런 230조 1항 1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사후 매수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퇴 이후에 그런 이제 행위가 있었으면 이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것이 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퇴 이전에 이제 대가 지급을 합의를 하는데 그 대가를 선거 이후에 지급하겠다. 선거 끝난 다음에 주겠다. 선거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선거 이후에 대가를 지급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2호의 그 뭐라고 할까요? 입법 목적이라고 할까? 이런데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선거 이후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것이냐?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 이전에 합의를 하고 사퇴 이전에 합의를 하고 다만 대가의 지급만 선거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선거의 공정을 해친 거죠. 그 대가를 노리고 후보자를 사퇴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뭐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있다면 이것은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의 행위가 이전에 있었느냐 이후에 있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컨대 기간을 제한을 한다면은 뭐 선거 이후에 몇 년 지난 후에는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장기간을 제한을 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뭐 10년 선거 종료 이후에 10년이 지난 10년 지나기 이전에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처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야 될 텐데 뭐 10년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역시 아주 논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도 이제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러면 10년 지난 이후에 바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실제로 10년 지난 이후에 지급을 하면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니까 역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선거 종료 전이냐 이후냐 또 선거 종료 이후에 뭐 1년이냐 3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은 선거하고 관련도 없어질 것이고 또 선거 이후에 몇 년 지나서 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논리적으로 볼 때는 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아까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에 두는 것이 규정에 삽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벌의 정당성을 최소한이라도 확보를 하려면 합의가 대가 지급을 포함한 그런 230조 1항 1호의 행위가 사퇴 이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처벌의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개정안을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이 대가 지급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뭐 판단하는 몫으로 남겨둬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폐지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럴 때는 이제 1호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1호, 2호 모두 다 폐지를 하면 되는 것일 텐데 그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금품 수수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처벌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처벌의 이유가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김종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내용에서 제한을 둬가지고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선거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어쨌든 대가 지급을 포함한
그런 행위 무슨 여러 가지 이익 제공의 그 합의가 사퇴 이전에 사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조건으로 처벌의 조건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제시되어 있는 개정안을 보면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의 규정은 대가를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건데, 이 지급할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합의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하고 대가 지급의 합의하에 이렇게 하든지 어떤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서로 간에 분명히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처벌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조항을 개정한다고 할 때에 대한 이제 좀 일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토론 사항일 것 같고요. 예, 지금 플로어에 그러니까 그 지정 토론을 맡으신 분들의 토론을 1차 마쳤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는 플로어에는 그동안 이제 이 사건 재판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전문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우리 쾰른대의 남경국 박사께서 지금 플로어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 직권으로 이제 남경국 박사님께 어떤 그동안 문제됐던 공직선거법 232조 제1자 제1항 제1호 2호의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좀 의견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돌발적으로 지금 토론에 참여하게 돼가지고요. 이 후보 매수제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입법 개정안이 지금 나왔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후 매수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 매수제라는 자체에 대해서 외국의 입법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 빼고는 없습니다. 후보 매수, 그러니까 사전 매수제라는 그 자체도 없는 것이죠. 제가 외국 입법례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후보 매수제, 우리나라에서는 유권자 매수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죠. 외국에서들도 유권자들의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은 후보 매수제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학자들과 변호사, 관련 정당인들을 만나서 제가 여쭤보니까 사전 매수제, 저도 이제 사후 매수제는 아니더라도 후보 사퇴 전에 금전 선거 보존 비용 등을 주는 이런 후보 매수에 해당하는 그 사전 매수제는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독일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프라이빌리하다. 어찌되었든 후보자 간에 선거 보존 비용으로 주고 사퇴를 하더라도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죠. 유권자들이 결국에는 선거일에 투표로서 자기의 의사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거 보존 비용을 주고자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사퇴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남미의 나라에는 칠레,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에도 남미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후보 매수제 자체가. 그래서 이 사후 매수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국 독일 학자들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농담 삼아 무슨 말이 안 되는 경우나 이런 얘기 있으면은 노드 코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후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이게 노트코리아에서 일어난 일이냐 이런 말씀을 해서 참 이런 일들이 참 난감합니다. 여기 지금 한상희 교수님도 계시고 김종철 교수님도 계신데요. 여러분 그 야간 집회 조항 있죠? 200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는데요. 우리는 그 이전까지 그 처벌했었죠. 근데 어느 나라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지금 사후 매수죄 조항도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41년 전에 적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리고 66년에 보면 이제 그 하급 법원이지만은 이 금전 제공 약속을 하고 후보 사퇴 전에 그 다음에 사퇴 이후 금전이 오고 갔을 때 이럴 때 일본에서 사후 매수죄를 적용한 것이죠. 그게 이제 66년인가요? 그게 마지막 적용돼 있고 이 사후 매수죄 약속이 없는 경우에 돈이 오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58년에 이 유사한 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지금 2011년 그러니까 5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후 매수죄라는 게 적용된 경우죠. 실질적으로 이 조항 자체가 아까도 그 우려의 소리도 있었는데 뭐 이후에 정말 이 사후 매수죄가 처벌될 수 있다면은 이 공사의 직, 정책 연합 이런 거를 통해서 선거 이후에 뭐 대선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이 사후 매수죄에서 강력의 교감이 처벌된다 하면 앞으로의 이런 후보 단일화 이후에 직계 제공들 뭐 DJP 연합 등에서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가까운 신뢰로는 김두관 경남 도지사의 경우에도 후보 단일화 위에 직제공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후 매수죄 적용 자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뭐 교수님들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발제문이나 이런 데 이제 지금 얘기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보시면은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단기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 선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강노인 교육감 사건은요, 선거가 일후 15개월 20여일 만에 검찰에서 구속, 기소, 공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자체도 공소시효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한 우리 공직선거법에 대한 입법자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사후 매수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또 공소시효 자체로도 이거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뭐 독일에서 한국에 왔더니 어제 뭐 택시 기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치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 광노현 뽑았다. 그런데 처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뇌물 받았으니까 처벌해야지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광노현 교감이 뇌물을 받은 건 아니죠. 오히려 뇌물이라는 건 뭐 공직 보면서 돈을 받는 건데 돈을 받은 경우는 아니고 선거일 이후에 금전을 이제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이제 줬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짧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안은 참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사실 이 사안을 정확하게 보면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보면은 혹시 뭐 이 오늘 발제하면서 보니까 선거 아무
그러니까 합의도 없었고 이렇게 처벌된다 하니까 여러분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측근들의 약속은 있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죠. 검찰이 2011년 9월에 기소할 당시에 보면 강노현 교육감이 당시 2010년 6월 2일 교육감 선거 당시에 측근을 시켜서 후보 사퇴 대가를 주기로 하고 사퇴시켰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보고 또 기소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1심, 2심에서 밝혀진 사실은 강노현 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에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일체의 금전 제공에 오고 가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 부분도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또 측근을 시키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승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구두 합의에 대해서. 선거일 후에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강노현 교육감 사건을 보면서 선의의 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이라는 말이 우습게 돼버렸는데요. 강노현 교육감을 얘기하다 보면은 강경선 교수라는 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사실은 제가 이거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강경근 교수님이 계신데요. 강노현 교육감하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오랜 40년 직위인 거죠. 그런데 박명기 교수는 선거가 끝난 후에 실은 오해를 한 거죠. 무슨 측근들의 약속 행위가 있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강노현 교육감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랜 40년 직위인 강경선 교수를 통해서 박명기 교수의 오해를 풀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재판부 1심, 2심에서 재판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경선 교수가 박명기 교수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고, 카드 돌려막기 등, 죽을 심정이라고 이렇게 여러 호소, 힘든 과정을 듣고 나서, 돕자, 이런 이제 신앙적인, 독실한 또 기독교 신자인 강경선 교수님께서 도와주자라는 이런 설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 선거일 이후에 이제 8개월여가 지나서 금전을 제공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과연 그렇죠. 그 후보 사퇴 대가로 준 경우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준 거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이렇게 큰 돈이 오고 갔으니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냐 하지만은 참 이분들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그런 처지들 강경선 교수님께서 강노현 교육감에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설득하면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주자 했을 때 여러분 성경 보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배고픈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배불리 드세요. 그리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말로 신앙적으로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강노현 교육감에게도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좀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박명기 교수도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나서는 강노현 교육감이 측근시켜서 약속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런 금전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일체 없었다는 것이죠. 이거 뭐 재판부에서 그런 밝혀진 사실들이죠. 예, 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 정도로 예. 그리고 잠깐 그 아까 최정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일면 맞는 말씀인 것도 있는데 후보 사퇴 전에 이렇게 사전 매수제는 후보 사퇴 전 매수행위 그리고 사후 매수제는 후보 사퇴 후 매수행위인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려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선거일 전에는 그러한 행위, 후보 사퇴 전 그리고 이후 선거일 전에는 있어야 된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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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예. 예. 끝나신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우스운 이제 모양이죠. 뭐 이제 사전 매수라고 할지라도 또 사적인 관계 문제이지, 그걸 처벌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저희 오늘 토론의 주요 의제였던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얘기. 김주철 교수님의 그 토론 자료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조항 자체는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종철 교수님께서 그 선거비용 초과하는 부분 등등 이런 쪽에서 보다 더 엄격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 또 그리고 우리 현재 이제 우리 연구에 제안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해석론으로도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해석에 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뭐 지급할 또는 이런 표현을 좀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최정학 교수님도 이게 뭐 사실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제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여기에 또 조금은 또 어떤 시점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데 기왕이면은 그 발제를 맡아주셨던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모아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 발의를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좀 더 의견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발제하면서 광노현 교육감 사건은 되도록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건은 세 가지 부분에서 잘못입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전혀 오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2호 사후 매수죄라는 규정이 있던 어떤 관계없이 이 사건은 사후 매수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2호는 뭘 규정하고 있냐면요. 선거 부정을 하여튼 선거 부정이라고 하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노현 교육감 사건은요. 선거 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선거와 관련해서 알게 된 사람이 선거와 관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형성된 돈을 나눠준 겁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어쩌다가 두 사람이 알게 된 계기가 선거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보니까 선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와준 거죠. 선거 부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2호하고는 그러니까 사후 매수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억지로 갖다 붙여서 그렇게 처벌한 건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 형벌권이 남용된 사례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을 국가형벌권을 남용해서 처벌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2호 규정은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잘못됐고 그거는 제가 발제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정책연합이나 이런 부분들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해서 그 결과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늘어뒀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정치와 정치 검찰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요,
이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만 하더라도 박원순 씨, 그때는 시죠. 그리고 이제 박영선 의원 단일화하고 난 뒤에 박영선 의원이 박원순 그 선거 캠프의 그 선거 본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적인 사적인 직이라고 해야 되겠죠. 후보 사퇴하는 대가로 사적인 직을 부여한 거거든요. 당내 경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당내 경선의 수준을 넘어서서 경선 비슷한 형태를 취했지만은 어쨌든 후보직을 거래한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발동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단일화가 일어나면은 일어날 때마다 검찰이 개입해서 그 결과, 선거 결과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사악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그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규정을 어떻게 만드냐는 건데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옥함이 면도날이라고 그럽니까? 가장 단순 명료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선거활 종료를 시점으로 해서 규율하고 안 하고 하는 것, 이것이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더 명확하게 하려면은 아예 2호조항 내지는 232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옳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아마 없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시 안에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고요.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추가적으로 혹시 발언하실 분 좀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세요. 퀴즈인데요. 트위터에서 질문이 들어와서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면 과연 박노영 교육감 대법원 판결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저희들보다도 헌재가 먼저 위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헌재가 차라리 위헌 결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 공직선거법은 이제 되게 정개특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거든요. 공직선거법은 일반 행정안전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선 때 완전 국민경선제를 놓고 그걸 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공직선거법에 일반 지금 현 정당에서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의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법안도 보수적으로 당연히 논의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제 짧게 최재천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입법부가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최재천 의원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입법부에서 푸는 것도 법 정책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경국 박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나온 저희 제안과 또 우리 김효철 교수님의 또 수정적인 제안, 이 모든 부분을 좀 잘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최재천 의원님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입법 발의를 해줄 것을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